근데 7% 가까운 성장률인데 지금 금리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비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이유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했어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이. 근데 내용적으로는 더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성장률도 떨어지지만 내부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던 게 이제는 더 이상 더 성장하지가 않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 수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출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는 어떠냐? 빚이 많으면 물건 많이 못 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올해 4월달 한 달에 10조가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그러니 더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제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는 월세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월세로 내야 돼요. 매달. 그러면 물건 살 돈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내수도 올해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12월 정도가 되면 아마도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할 때 이자 많이 주는 데다가 예금하죠. 근데 국가 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금리가 낮은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요. 그걸 자본 유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행이 되면 금방 우리나라 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종합하자면 올해 경기 전망은 수출 감소 그리고 내수도 제대로 활력을 못 찾고 거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해는 그렇다 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경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일본 같은 경우 같아요. 2018 인구절벽 이런 책이 있는데요. 한번 시간 났을 때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일본이 1995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는 15세부터 64세의 인구,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소비도 가장 많이 하는 그 인구인데 거기가 이제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에 1996년부터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20년 장기 불황이 이제 연속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때가 2년 후 2017년이 되면 일본의 1995년처럼 그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2018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 다음 대통령 임기 첫 해 그때 모든 소비 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구조만 보면 계속 악화해요. 그 다음부터 2028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총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천만 이하로 내려가요. 근데 계속 악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세가 언제 멈추느냐? 2060년이 되면 멈춥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최대의 역삼각형 인구 구조, 그러니까 어르신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 숫자가 적은 그런 구조가 되게 돼요. 그리고 2060년 이후로는 그 추세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2060년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해입니다. 그 부분 정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경제가 인구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잘못하면 거의 앞으로 몇 년 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근데 원래 정치인은 그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런 진단 하에서 처방을 내려야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을 시키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자, 그러면 이 지금 그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공정성장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지금 5번째 직업이에요. 그 의사, 아직도 의사 면허증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과학기술자였었고, 그리고 회사 벤처 창업하고 경영했던 경영자,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또 한동안 하고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가 제가 회사에서 경영자로서 있었을 때입니다. 제 지금 5가지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일했던 시기가 경영자로였었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고 경영자로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체험 하에서, 그 문제인식 하에서 이제 그 현실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게 지금 설명드릴 공정성장론입니다. 공정성장론은 뭐냐? 그 공정한 사회가 되면 성장하고 일자리 생긴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도 공정한 사회도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성장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사실인 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중소기업이 실력만 가지고 대기업이 될 수 없는 점이에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사람도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데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면 그 외국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0년 전에 IBM이라는 회사가 대형 컴퓨터만 만들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하청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텔이라는 조그만 그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를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살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벤처기업이 있고 빌 게이츠라는 좀 이렇게 뭘 잘 속을 것 같은 일을 사람이 사장을 하고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 운영 체제를 맡긴 거예요. 3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 원래 큰 IBM보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큰 기업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100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한 푼도 없다가 자기 혼자 힘으로 100대 부자에 든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쯤 될까요? 몇 명쯤 될까요? 7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30명이 상속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가 활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게 그걸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지금도 계속 일자리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100대 부자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미국처럼 70명 될까요? 30명 될까요? 지금 그게 시기마다 다른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24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크고 이미 그 성숙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데서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보니까 역동적으로 100명 중에 70명이 자수성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 부자가 76명, 자수성가가 그나마 24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미처 꽃 피우지도 않았는데 크지도 않았는데 일본이나 미국만큼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로한 겁니다. 벌써 성장 동력을 잃고 활력을 잃고 이제 일자리도 못 만들고 이렇게 지금 멈춰져 있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일본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그 성장을 멈추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국 정도 된 다음에 성장을 멈춰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되기도 전에 벌써 성장이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개천에서 용이 못 나는 결국은 공정하지 못한 시장 구조 때문에 성장도 못하고 일자리도 못 만들고 100대 부자 안에 그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만 바꾸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공정이 뭐냐? 여기 전공자들 많으신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분 계세요? 공정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제일 간단한 예가 저는 저기 100m 달리기 비유 같아요. 정말 공정한 100m 달리기 경주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출발선상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뛰고 있을 때 달리기 하는 도중에 덩치로 밀거나 반칙하는 사람 그 심판이 보고 있다가 탈락시키죠. 그래서 실력만으로 그 사람의 재능만으로 열심히 경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기 환경은.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1, 2, 3, 4등이 정해졌을 때 1등만 상 몰아주는 건 맞지 않죠? 1, 2, 3, 4등 적절하게 상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실력 있는데도 도중에 넘어져서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도저히 다시 재경기를 못할 사람 같으면 체력이 소진된 사람 같으면 양호실에 보내서 치료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공정한 사회가 그 세 가지 갖춘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 잘 만나서 기회를 더 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력만으로 노력만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그 덩치가 크다고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반칙하고 그러면 벌을 주고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 2, 3, 4등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골고루 상들을 배분해주고 1등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습니다만 독식하지는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 기회 주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런 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 세 가지만 하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실제 사례를 5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저러면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겠구나 아마 이제 감을 잡으실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때입니다.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외국에서 4년 정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외국 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약 취소하고 그리고 주가도 뭐 반토막 나고 그리고
경영진도 바뀌었겠다 싶어서 그때 대한항공 주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때 대한항공 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슷할까요? 떨어질까요? 올랐을까요? 그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게 4만 원 정도 하다가 이 땅콩 회항 사건 막 심할 때 4만 5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판단하기에 땅콩 회항으로 인한 그 예상되는 손실보다 그 당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의 폭이 더 클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1등을 한 대기업은 큰 실수를 하고 뭐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1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비슷한 시기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포도주 가격인데요. 칠레산 몬테스 알파라는 포도주 가격이 미국에서는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4만 5천 원. 그리고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돈을 줘야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결국은 한 번 계약을 하면 그냥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병행 수입이 활성화돼서 여러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대로 값을 못 올립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별로 노력 안 해도 그냥 팔립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은 어떠냐? 좁은 이야기가 저는 구글 같아요. 구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장사하는 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창 하나에다가 그냥 매일 그 그림만 바꾸잖아요. 근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검색 방법, 알고리즘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면 그걸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2등, 3등 회사가 엄청나게 쫓아와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빙이라는 그 검색 엔진을 만드는데 그 회사 돈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그 성능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IT 업계는 저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해보면 1%라도 마켓 쉐어가 이렇게 추격당하면 그 추세가 쭉 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1%도 안 뺏기려고 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계속 실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1등을 유지하는 기업은 실력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수혜자는 소비자들이 되고 그 다음 수혜자는 바로 그 구글이 되는 겁니다. 실력으로 1등을 계속 유지하면 그게 아주 오래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누구도 못 쫓아와요. 원래 그런 시장 구조가 정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영화 산업. 영화 좋아하는 분 많으시죠? 영화가 5단계입니다. 영화를 기획하고 투자받고 제작하고 배급하고 영화관에서 상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영화 산업이라는 게 중소 제작사에서 좋은 영화로 대박을 쳐야 영화 산업이 발전해요. 그래야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이 대거 영화 산업에 뛰어들어서 중소 제작사가 대박으로 대기업이 되고 그러면 또 기존의 대기업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외국으로 수출되고 그러면 고용 창출 많이 하고 국부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 영화 산업의 5단계를 한 대기업이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중소 제작사에서 좋은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거를 영화관에서는 심야 상영이나 새벽 상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관객들이 안 오죠. 그러면 이거 빨리 종영시키고 나머지 같은 대기업 계열사 영화를 전 스크린에 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있는 것 중에 선택하니까 결국은 거기가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산업 전체가 더 이상 성장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외국은 어떠냐? 파라마운트사가 예전에 영화관도 갖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싶어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파라마운트사가 가지고 있는 영화관들 다 팔라고. 그래서 다 매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이냐면 1947년, 지금부터 거의 70년 전 일이에요. 70년 전부터 이미 선진국들은 영화 제작하는 데서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헐리우드가 전 세계를 장악한 그 원동력 중에 하나 아닌가 싶거든요. 미국에 그런 애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도 거의 한 30년 전에 그 미국의 전역에 전화를 AT&T라는 회사가 다 독점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불만을 해도 그 수리하러 안 보냅니다. 뭐 몇 주건 안 보내요. 그래도 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전화를 쓰려면. 그게 문제다 싶어서 또 미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를 5동강 냅니다. 전부 회사 그 큰 하나의 회사를 지역별로 5동강 내고 경쟁 체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소비자들 눈치 보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30년 후에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산업, 통신 산업을 장악하는 힘이 된 거죠. 그때 안 잘랐으면 지금 미국 그렇게 힘 안 쓸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 경쟁의 힘이거든요. 실력으로 1등하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그런 게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죠. 4번째 사례는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제가 해보면 직접 사업도 해봤습니다만 분야가 정말로 다양하죠. 게임도 있고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같은 아리한글 같은 쪽도 있고 V3 같은 그 보안 소프트웨어도 있고 한데요. 소프트웨어 큰 영역 중에서 가장 큰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데 큰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ERP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거, 대표적인 회사가 독일의 SAP입니다. SAP.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빼놓고 거의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가장 큰 분야고 가장 성장 많이 하는 분야고 벤처 캐피탈이 가장 지금도 투자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 분야가 거의 미미할까?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삼성그룹에서는 삼성 SDS에서 삼성만 쓰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LG는 LG CNS에서 LG만 쓰는 소프트웨어 만들고, SK는 SK CNC에서 SK만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CJ그룹은 CJ그룹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코롬그룹은 코롬그룹 전용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커다란 산업 분야를 대기업들이 전부 잘게 쪼개가지고요, 자기 그룹 내부 수요만 만족하고 성장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하고 있는 분야예요. 근데 만약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서너 개 정도 회사들을 아예 대기업에서 잘라내서 분사를 시킨 다음에 여기를 합병을 해서 회사 하나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장 그 회사는 4개 그룹에 납품이 가능한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실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방 성장할 겁니다. 금방 수출하고 고용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이제 대기업에서 전부 내부 수요 만족하는 데만 쓰고 누구도 책임지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청년 일자리를 없애는 주범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쉬운 예가 저는 5번째 예로 호텔 같아요. 우리나라 호텔 이렇게 가보면 그 서비스 실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왜 외국 가면 우리나라 브랜드의 호텔이 없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구조를. 그랬더니 30대 대기업 중에서 자체 호텔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22개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 그룹에 행사할 때 구태여 다른 호텔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그룹 호텔에 그냥 쓰고 충분하게 돈 주면 그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장을 안 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전 대기업에서 호텔사를 전부 다 분사를 해서 22개를 하나로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그 정도 자산 규모에 그 정도 서비스 노하우면 저는 5년 내로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브랜드의 호텔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근데 거의 한 100여 개 산업군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의 예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구조 개혁이 되면 그러면 성장하고 청년 일자리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미국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정도 규모로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 못 만드는 거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4대 개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파이 나누기.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는 지금 필요한 청년 40만 개의 일자리는 못 만듭니다. 아마 일자리 나누기 하면 최대한 10만 개나 만들라나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종합적으로 그 산업 구조 개혁입니다. 산업 구조 개혁을 해야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거죠. 일자리 나누기로는 청년 일자리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해소가 안 됩니다. 지역에 대구에서 일자리 새로 못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설명해서 말씀드리려면 아마 한 서너 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가능한가?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도대체 있는가? 도대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실제 예로 한 5개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릴 만한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장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축이 크게 3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여기 시장구조 개혁 부분이고 제가 5가지 예 말씀드린 게 그 중에서 일부분 대기업 분야입니다. 5가지 사례가 우리가 성장 가능한 것 중에 한 9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더 많은 부분들이 성장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한번 보죠. 그런 이제 산업구조, 그러니까 산업구조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신산업 전략이라고 해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예전엔 그랬습니다. 국가에서 신경 써서 투자할 부분들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가 여기는 북방경제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동북아 경제 권력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는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마트 그리드 아세요? 여기 이과 쪽 안 오셨나요? 전기가 수요 공급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전소에서 끊임없이 전기를 만드는데 이걸 어디다가 저장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그 저기 충전기로 하더라도 그 효율도 낮고 그냥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항상 수요 공급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연중 가장 수요가 많을 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만든 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는 IT 기술을 이용해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맞춰줘서 최대한 효율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그리드인데요. 근데 사실은 스마트 그리드가 가장 그 효과를 많이 발휘한 거는 국가 간 연결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 그리고 북한을 거쳐서 저기 러시아나 중국까지 다 연결을 해서 한 4개국 간 연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시간대가 달라서 피크 타임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 피크 타임일 때 충분히 많은 발전소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더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생산 단가가 일본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낭비되는 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돈 받을 수 있어요. 일본에 그냥 바로 공급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들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동북아 이런 4개국들을 연결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는 그 기차들을 연결한다면 아마도 여기 부산항 거쳐서 대구 거쳐서 그 유럽까지도 기차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의 동북아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선을 따라서 예를 들면 대구도 사실은 그러면 이쪽에 가까운 여러 가지 구미공단을 비롯해서 거기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적은 물류비로 그 전 세계 정말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그냥 단순히 북한의 개성공단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고 더 큰 스케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을 이제 안 드린 부분이 그 산업 구조 개혁 부분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글로벌 전문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은 지금 좋은 모델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런 모델로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새롭게 지금 같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벤처를 해야 되는가? 왜 벤처를 많이 창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벤처기업의 생존 확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안 바뀌면 아무리 창업 자금 많이 대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성공 확률이 여전히 낮은 거죠. 두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은 재도전 기회를 못 받습니다. 전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창업 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창업 자금 받아서 3년 후에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안 바꾸고 그냥 지금 청년들 빨리빨리 돈 줘가지고 그 창업하게 하고 그냥 회사 만들었다고 그 사업자 등록증 내게 하는 이런 방식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아마 3년 후에 대규모로 신용불량자 양산시키는 정책 아닌가 싶어요.
비슷한 예가 예전에 그런 것 같았어요. 2008년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그때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그때 이공계 기피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지금이 2008년인데 학생들 이공계 보낼 절호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취직 자리 얻을 거는 한 7년에서 10년 후인데 지금 이공계 기피할 때 보내시면 굉장히 편하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그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 이렇게 잘 되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데다가 애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왜 이공계 기피가 심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공계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당연한 정책이 뭐예요? 이공계 졸업생들 취직시켜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이공계 장학금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일자리 없는 건 상관없고 들어오는 사람 돈 줄게 해가지고 완전 초단기적인 처방, 그리고 실제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냥 현상만 처방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 창조경제 관련된 그런 것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단기 처방만 지금 나오는 거죠. 국회 가서도 제가 느낀 게요. 국회가 처음 가가지고 좀 일하다가 깨달았던 게, 아, 여기는 이 동네는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하는 데구나.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고쳐야 뭔가 제대로 우리가 활로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인데요.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런 그 이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전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그 월급차가 지금처럼 거의 2배로 나면 그러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 문제를 어떻게 고칠 건가도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정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공정하게 분배된 게 나중에 또 성장 동력까지 선순환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2가지가 복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어떻게 할 건가, 조세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이제 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번에 입법들을 합니다. 저것들이 실제로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보고 12가지 정도 입법 과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정기국회 때 3개 법을 입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씩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3번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대구의 미래에 관한 건데요. 우선은 그 모든 도시에 가능한 원칙 같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한마디로 하면 격차 아닙니까? 격차.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는 저는 격차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부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격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은 격차 해소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격차 사회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가 향할 비전은 제일 아마 쉬운 그 표현이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공통적인 전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사실 제가 공정성장 말씀드리는 게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공정성장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시대 극복 과제인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지역 격차 큰 원칙 우선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많지가 않아서 하고 싶은 게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 중에서 집중해서 몇 개만 골라야 됩니다.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뭡니까? 스파르타크스가 아니지. 스파르타인 300명이 페르시아 군대 30만 대군과 싸워서 뭐 결국은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벌판에서 싸웠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300명 대 30만이면 100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벌판에서 1000명하고 싸우면 결국은 못 이깁니다. 근데 300명이 이긴 이유는 벌판이 아니고 협곡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쪽에서 스파르타인 한 명하고 저쪽에서 페르시아인 한 명밖에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업도 해봤습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죠. 벤처 기업가들 말 들어보면 아이디어가 풍부한 직원 사람들일수록 창업자일수록 그 무슨 사업 하냐니까 4개를 한답니다. 동시에 아이디어가 많아서. 근데 냈다 성공 가능한데 그 중에서 4개를 해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하나만 이제 나중에 잡을 거라는데 그런 친구들 100% 망합니다. 그게 이렇게 10명 직원 가지고 4개 분야를 2명씩 배출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큰 맘 먹고 한 분야만 딱 잡아서 10명을 다 보내야 돼요. 그래야 협곡에서 싸울 수 있는 그 저기 스파르타인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을 좁혀야 돼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건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야 중에서 이미 투자한 분야도 많지만 지방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3개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 되면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분야 많잖아요. 무슨 예를 들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은데요. 무조건 세계적으로 전망 있고 잘 나가는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원이 뭔지를 살펴보고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뭐 저기 약간 엉뚱한 예지만 예를 들면 그 대구에서 해양산업이 만약에 지금 잘 나간다고 할 때 해양산업 하면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가용한 자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들 다 살펴보고 잘 되는 쪽 다 살펴보고 또 시선을 대구뿐만 아니라 저는 대구는 경북 전체를 보면 좋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공단이라든지 제조업들이 그 많이 대구 근교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살펴본 다음에 거기까지 우리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지 못한 또는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 뭐냐 이제 그걸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그 경영학에서 흔히 말하는 그 썬크 코스트 매몰 비용에 대한 겁니다. 그 이렇게 여러 벤처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성공한 기업가하고 실패한 기업가 내지 창업자는 그 뭐가 제일 다른지 아세요? 매몰 비용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로 성패를 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기업가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 1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돼. 근데 1억만 더 투자하면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10억이나 투자했는데 거기다 1억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또 1억을 투자해요.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얼마를 투자했던 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면 어떤 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느냐를 잊어버리고 그 돈 다시 복구할 수 없잖아요. 이미 썬크 코스트거든요. 이미 그냥 땅바닥에 그냥 저 묻어있는 다시 회수 못하는 돈들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얼마 투자했느냐는 잊어버리고 객관적으로 여러 분야 중에서 어디에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최대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투자한 데는 계속 미련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건지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사업 망합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미 투자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옛날에 투자했던 거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투자하면 마치 저기 카지노에 돈 잃었다고 계속 가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사업가가 아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업에 돈을 많이 썼는데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이제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미 많이 투자한 분야니까 계속 거기다가 이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될 때다가 선택과 집중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돈만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도 뭐 특히 이제 새롭게 리더십이 바뀔 때 그 전에 투자했던 곳 다 잊어버리고 원점에서 어느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자체, 우리 대구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원칙이 뭐 저기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 제안입니다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최대한 저는 세 가지 이상 투자하는 건 저 무리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자체에서는 세 번째로는 매몰 비용 개념을 가지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지금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제조업에 굉장히 튼튼하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 심장이었지 않습니까? 제조업의 심장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의 기반 갈수록 이렇게 쇠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거기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게 또 한 가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내지는 미국에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공장에서 IT 기술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단가도 낮추고 그 다음에 오류 확률도 엄청나게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혁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습니다. IT 기술이라든지 또는 로봇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분야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 자체로도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들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는 그런 효과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아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IoT,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그런 걸로 다 연결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니까요. 그런 걸로 다시 한 번 더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그 자체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또
지금 그 의료 기술도 우리가 여기서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기존 자원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가 의료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도 사실은 신약도 있고요, 아니면 저 병원도 있고, 또는 의료기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쪽도. 그래서 그 분야도 약간 더 전선을 좁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의료 산업도 한번 그 대구에서 해볼 만한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안철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죠. 상당히 많은 내용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이상으로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10개를 추리는데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3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7개 시간 제한으로 7개를 질문을 드리고, 플로어의 청중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이 계시면 이 질문 끝난 다음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서 제가 학과가 정치 외교학과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좋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걸 뒤집으면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좀 나쁜 말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딱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첫 번째 이제 대기업의 문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현상이 있어야겠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래도 나오시겠죠? 안 나오면 뭐 나오시겠죠. 그런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되시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실 생각이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제에서 다 사실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좋은 예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 그 순이익 5천억 이상일 때 실효세율이 16% 정도입니다. 근데 5천억 미만 기업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18% 정도로 세율이 더 높습니다. 돈을 더 못 버는 기업이 세율이 더 높아요. 실효세율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다 공제하고 이제 실제로 내는 세금이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벌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인세고, 그리고 제대로 누진적이지 않은 게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단순히 지금 정치권에서 무슨 세율을 높이네 뭐 낮추네, 이거는 굉장히 잘못 짚은 거라고 봅니다. 조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누진적인 세제를 정립하는 게 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세율만 뭐 높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 생각입니다. 누진세를 높인다는 얘기가 아마 상속세나 증여세가 잘 사는 분들은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좀 민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그 공정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벌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한다. 그래서 정리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재벌에 대한 일종의 개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면 재벌 개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이제 대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IMF 직후의 빅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LG그룹의 반도체 회사하고 현대그룹의 반도체 회사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하이닉스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가능하겠는가?
국가에서 사기업들을 강제로 이렇게 빅딜처럼 합병시키는 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실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그룹이 석유화학 분야를 한화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은 좀 더 본연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그룹은 그 둘을 합병해서 거기에다가 그룹의 총력을 다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죠. 또 얼마 전에 삼성그룹에서 화학 분야를 SK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또 CJ그룹이 그 케이블 TV 분야를 그 SK에다 넘겼습니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방향인데요. 하나는 기업의 내부 거래를 더 엄정하게 감시하는 겁니다. 그룹 내에서만 서로 주고받는 이게 굉장히 문제고, 그것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도 중소기업들이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더 이제 그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개혁을 해서 제대로 시장 감시를 하면서 그 내부 거래를 이제 그 저기 갈수록 정상화시키는 그런 쪽.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빅딜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또 유도를 하는 그런 양쪽 일들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모범답안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각본을 만든 건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질문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범 답안인데 네.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인데 반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 많이 있는데 지난 정권, 이번 정권도 그렇고 지난 이번 정권도 그렇고 약속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쭤봐드리고 싶어요. 그 대학은 사회의 근간이 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특히 공립대학은 순수 학문을 좀 보존할 수 있는 지역인 학교인데 지난 정권과 이번 박근혜 정권 모두 반값 등록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죠. 공립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너무 센가요? 지난 저기 하지 말까요? 지난 대선 때 그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성 단체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보기에 새 후보 공약이 똑같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누구를 뽑더라도 5년 후에 우리가 살 대한민국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 공약들을 임기 첫 해에는 절대로 모두 다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그 사람의 진짜 진심으로 믿는 가치관 하에서 이제 그 중에서 선별이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세 후보 다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어서 결국은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은 달라진 국가에서 살게 될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약간 돌아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린 셈인데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느 분야에 먼저 쓰느냐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국립대학을 그 모두 무상으로 한다, 유럽식으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국립대학이 지금 제대로 설 수 있는 방법들, 외국 대학 가령 뭐 저기 유럽 대학하고 미국 대학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대학에서 그 기부금으로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학에서 쓸 수 있는 재원들이 일단은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부금 같은 형태로 이제 그 자체 재원 이제 조달한 재원들 그 세 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기부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 우리가 지금 기부 문화도 그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굉장히 많은 기부금들이 사실은 종교단체로 갑니다. 교회나 절이나. 그래서 대학의 기부금 아무리 드려도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사실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아닙니까?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등록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답은 정부에서 지금 투자를 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원은 제한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도 많고 억지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평가 기준으로 전국 대학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문교부가 아니죠. 교육부에서 그런 잘못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치려는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이 뭐냐?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아이가 태어났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40만 명 정도만 태어나니까 이제 곧 모든 대학에서 전부 지금 정원이 이제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육에서 지금 가장 큰 구멍은 어디냐면 평생교육 쪽입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중고등학교에는 투자하는 게 2등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2배 정도가 되는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데 평생교육, 즉 자기가 대학교 졸업한 후에 자기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평균 수명이 100살 정도 되실 거예요. 이제 100살까지 사실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20대 분들은 이제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평생교육이 필수입니다. 근데 거기는 투자하는 게 OECD 국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분야에 저는 국가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대학교를 구조조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있는 대학들을 여분의 어떤 여러 가지 퍼실리티들을 평생교육적으로 저는 전환하는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구조조정하고 문을 닫을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미국식의 커뮤니티 칼리지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주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대학을 써야지 지금처럼 무리하게 정원들을 줄이면서 구조조정 나가는 방향은 저는 안 맞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두서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수리에서 좀 밀리는 듯한. 사실 저희가 10분 남았 쉬어가는 코너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하나가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안철수 씨 위원님만의 해소법이 있나요?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학생 지리학과에 계시는 학생이 물은 건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정부의 최고의 실정이라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왜 최고의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단도 틀리고 처방도 틀리고 미래를 생각해도 옳지 않습니다. 진단이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역사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8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4개 정도 봤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 예전 교과서입니다. 근데 올해 교과서는 검정을 통해서 고쳐져서 저는 문제점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이제 주장하려면 사실 기반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과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고칠 부분이야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처방도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국정, 독점으로 가는 건 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교과서를 쓰려면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쓰려면 국사학자분들이 3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년 만에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림없이 부실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정권 때는 또 바뀔 겁니다. 같은 보수 쪽 대통령이 나오시더라도 아마 또 바꿀 겁니다. 교과서를. 그렇게 되면 대통령 처태를 국정교과서 때문에 싸워야 되는 일을 반복하는 거, 이건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중국은 1대1로, 일본은 아베노믹스, 뭐 세계의 화살,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보고 갑니다. 우리나라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저희가 한 두세 개 정도의 질문을 두 개로 줄이고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한테 마이크를 한 두 가지 정도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걸 더 줄여야겠네요. 하나, 여기 지금 경북대에 계시잖아요. 경북대 총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비어 있는데 경북대 총장 공석학생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제 질문이 아니라 학생의 질문이에요. 지금 총장 선임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대학 자율로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그 선출을 하시든 아니면 또 이제 미국 대학식으로 그 총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공정하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제일 최적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학에 맡겨야 됩니다. 그걸 이제 문교부가 예산 가지고 목을 쥐는 것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총장 직선제 찬성하시나요? 그건 대학 자체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받은 질문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저도 사실 궁금한 건데 그냥 읽겠습니다. 대선 출마 당시에도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서 지지도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에 강연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 총선 다가올수록 지역구 관리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강연은 제 총선에 직접적으로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제 지역구에. 여기 노원에 사는 분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국민들이 모여서 주장하고 압력이 되고 정부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연도 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시기가 되면 그 책도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이런 그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책 기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걸 또 읽어봤거든요. 예. 되게 쉽게 다지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노원병에서 이제 3파전 예상되는데 어떤 식으로 차별단체를 쓰실 건지 질문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5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명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자기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2명 딱 됐네. 예. 첫 번째, 두 번째. 좀 앉아서 정치외교학과 대학 중인 허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오늘 강연이 이렇게 경제 쪽인 강연인 걸 몰라서 좀 정치적인 질문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항상 30% 부근에서 머물고 있고 또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사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지지도에는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짧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져도 이 야당 쪽에 제1야당 쪽에 이렇게 지지도 옮겨가지 않는 건 그걸 국민들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개 다 질문 받고. 예. 저는 지리학과 신홍치라고 합니다. 저는 외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올 하반기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도 갔다 오고 미국에도 갔다 왔는데 사실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점점 우리나라가
선택지를 강요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B를 통해서 또 선택지를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나 아니면 TPP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 이제 실리 외교만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진짜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단서 조항은 빼고 이제 일단은 뭐 저희 동네 주민들 만나보면 왜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이 요즘 이기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설명은 신뢰를 하기 힘든 야당보다 익숙한 실망감만 주는 새누리당을 찍는답니다. 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100점 만점 정도를 국민들은 원하는데 새누리당은 10점밖에 못 만들고 야당은 10점도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저기다가 맡기면 20-3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혁신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저기에다가 맡기면 국가 경영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그 혁신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그 외교 분야도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좀 많이 놓쳤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가 최대의 피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이 사실 그런 중요한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기에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관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일본과 관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들을 다 놓쳤다고 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제 제안했던 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겠다고 그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3년 늦게 지금 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뭐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외교 쪽에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시기들을 놓치고, 사실은 AIIB도 철저하게 사실 외교라는 게 국익 위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우리는 국익 위주로 생각해보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고 떳떳하게 다른 나라에 설득을 구하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게 외교인데, AIIB 때도 실기를 하고 TPP 더 사실 한심합니다. 지금 저렇게 가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처음 초기부터 그렇게 접근을 했어야지. 너무 다 늦었습니다. 외교가 지금 굉장히 실기를 많이 해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몰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선택을 강요받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미국 이런 뭐 주위 강대 일본, 러시아 우리가 열심히 설득하고 관철을 시키는 그 외교 전략을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딱 6시가 됐네요. 좀 아쉽죠?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은데. 많이 아쉽죠? 네.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럼요.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오셔서 아마 이게 5번째 지금 이게 약속이 때문에 아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좀 어려운 질문들,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질문들 많이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전 중.